한국은 절대 안 돼요. 여기 옥스퍼드 비교문화학과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가지 않겠다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못해 그는 한국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그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길래 지금까지 가르쳤던 내용들을 모두 갈아엎으려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이고 옥스퍼드 대학 비교문화학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잡지에 기고를 하는 저널리스트로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고한 대부분의 글들은 한국 문화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작은 나라의 모방에 불과하고, 한복은 중국 의상의 열등한 복제품이며 한식은 중국과 일본 요리의 변형일 뿐이다. 한글도 결국은 중국 문자를 단순화한 것에 불과하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 다양성 심포지엄에서 저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 채 양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오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제목은 긴급 마이너스 학회 발표자 교체 요청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읽었어요. 대학 시절 친구인 토마스 브라운 교수가 등산 중 다리를 다쳐서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학술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학회 측에서는 3주 후에 학회에서 발표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절대 안 돼요. 저는 한국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 학문적 의견으로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큰 이웃 나라들의 아이디어를 빌려온 것뿐이었어요. 제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바로 토마스 교수였어요. 제임스,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라고 인사도 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건 엄청난 기회야. 서울역사학회에서 서양학자를 초청하는 일은 드물어. 토마스, 저는 중국과 일본 역사를 연구하는데 도대체 뭘 이야기하면 좋겠어? 라고 물었어요. 동아시아의 문화 교류에 관한 당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돼. 제발 제임스. 내가 약속했는데 못 가게 됐어. 당신만 믿겠어.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토마스 교수는 수년간 여러 번 저를 도와줬거든요. 이번에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 라고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내키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후 3주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평소처럼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전체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어요. 실용적인 옷과 책들을 잔뜩 넣은 짐가방을 챙겼고 서울에 관한 기본 여행 가이드도 잠깐 훑어봤지만 꼼꼼히 읽지는 않았어요. 한국행 비행은 길고 불편했어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제공된 영화들도 흥미롭지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었어요. 공항은 예상외로 현대적이고 깨끗하며 효율적이었어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어요. 도착 게이트에서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저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윌슨 교수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서울역사학회의 최민지라고 해요. 머무는 동안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해요.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저는 그녀를 따라 대기 중인 차량으로 갔어요. 학회 전에 국립박물관을 방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뒀어요. 김 교수님께서 거기서 뵙기로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매우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했지만 어딘가 불안했어요. 한국의 박물관이나 김 교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지 씨는 저를 국립박물관으로 안내했어요. 윌슨 교수님 환영합니다. 라고 입구에서 중년의 남성이 다가오셨어요. 저는 김 교수예요. 저희 박물관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이에요. 저는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악수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투어를 준비해뒀어요. 라고 김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학회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도자기, 회화, 고대 도구들을 전시한 여러 전시실을 둘러보며 걸었어요. 김 교수님께서 각 전시품마다 자부심을 느끼며 설명해 주셨지만
저에게는 특별히 와닿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한적하고 어두운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중앙에 유리 진열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진열장 안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김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그 책을 바라보며 이게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것은 직지예요. 라고 교수님께서 경외심 가득한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세계에서 현존하는 금속 활자를 이용해 인쇄된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1377년에 인쇄되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1377년이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구텐베르크가 1450년대에 금속 활자 인쇄를 발명했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인내심 있게 웃으시며 유럽에서는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불교 승려들이 78년이나 앞서 금속 활자를 사용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갑자기 유리 진열장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제가 그동안 완전히 틀렸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저는 물었어요. 왜 우리에게 이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한국의 보물들이 여러 차례 침략 과정에서 잃어버리거나 파괴되었어요. 라고 김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사실 이 직지는 한국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발견되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르는 거죠. 저는 고대의 책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 제가 놓쳤던 다른 사실들은 또 무엇일까요? 윌슨 교수님, 더 보시고 싶으세요? 라고 김 교수님께서 제 표정이 달라진 걸 알아채며 물으셨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네, 정말 보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 박물관에서의 발견 때문에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어제 본 직지 때문에 제게 예상치 못한 동요가 일어났거든요. 수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들이 완전히 뒤집힐 뻔했어요. 저는 호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책상 위에 펼쳐진 강의 노트를 바라보며 중국 문화의 우월성에 대해 꼼꼼히 준비한 제 강의록이 이제는 불완전해 보였어요. 어쩌면 잘못된 것 같기도 했어요. 이 한 권의 고서 한 권이 역사를 다시 쓴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점심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김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한국이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 활자를 썼다면 왜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왜 우리 교과서에는 없을까요? 김 교수님께서는 깊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복잡한 문제예요. 역사는 보통 목소리가 크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은 큰 이웃 나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업적들이 종종 간과되거나 의도적으로 지워졌죠. 라고 답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역사학자로서 저는 항상 정확함과 철저함을 자부해왔는데 혹시 제가 연구에 소홀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제 이론에 맞지 않는 증거들을 무시해왔던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들었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어쩌면 불완전한 느낌이에요. 준비해온 강의 그대로 하시되 어제 배운 점을 미래 연구에 대한 질문으로 덧붙여 보세요. 최고의 학자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해요. 라고 김 교수님께서 제안하셨어요. 학회장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가득했어요. 강단에 서자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이분들은 전문가의 강의를 듣기 위해 왔는데 갑자기 제가 초보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예정대로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 전역에 미친 영향에 대해 강의를 시작했어요. 청중들은 정중히 경청했어요. 그러다가 강의 끝 무렵 저는 노트에서 시선을 떼고 천천히 말씀드렸어요. 어제 저는 제 이해를 뒤흔드는 무언가를 보았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바로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수십 년 앞서 인쇄된 한국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직지를 보았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어떤 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또 다른 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번 발견을 통해 제가 지금까지 놓쳤던 다른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해졌어요.
아마도 서양 학자들, 특히 저와 같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많은 혁신과 독특한 문화, 발전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어서 말씀드렸어요. 강의가 끝난 후 여러 한국 역사학자분들이 다가와 책과 논문, 그리고 여러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자는 초청을 해주셨어요. 저는 방어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진심으로 그 제안들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 늦게 김 교수님께서는 제게 동료인 박소희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박사님은 한국 문화 역사 전문가셨어요. 윌슨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어요.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직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게 참 신선했어요. 저도 이제 제 지식이 얼마나 한정적인지 깨닫고 있어요. 라고 제가 답했어요. 소희 박사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더 보시고 싶으세요? 내일 우리 대학에서 한글 전시에 대해 소개하는 전시회가 있어요. 서양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놀라운 혁신이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의 귀국 비행은 내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책임감 있는 선택은 정중히 거절하고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수업도 기다리고 있었고 익숙한 제 연구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시회는 몇 시에 시작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침 9시에 시작돼요. 라고 박사님께서 답하셨어요. 비행시간 변경이 필요하겠네요. 저는 토마스 교수의 부러진 다리, 유리 뒤에 숨겨진 고서, 그리고 제 경력 내내 제가 세웠던 모든 선입견들을 떠올리며 생각했어요. 보고 싶어요. 라고 결심했어요. 제 비행은 조금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면서 서울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고대 사찰과 현대 건물이 어우러진 모습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한국을 중국과 일본의 한 페이지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그 자체의 이야기를 가진 나라로 보게 된 거예요. 저녁에 토마스 교수가 서울 어때? 재미있다면서? 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썼어요. 토마스 말이 맞았어. 계획보다 좀 더 머무를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소희 교수님을 만나서 서울대로 갔어요. 옥스퍼드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가르쳤어요. 라고 소희 박사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국인들에게 불쾌하게 들리진 않을까요? 소희 박사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정확하다면 불쾌하게 들리진 않을 거예요. 한국은 분명 중국에서 불교, 유교, 특정 예술 양식 등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영향을 어떻게 변용시켰느냐는 거예요. 단순히 베꼈는지 아니면 독자적인 한국 문화로 재탄생시켰는지가 관건이죠. 라고 답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유럽 역사를 떠올렸어요. 로마의 사상이 유럽 전역에 퍼졌지만 각 나라가 저마다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킨 것처럼 말이죠. 아마 제가 한국에 대해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현대식 건물들 사이로 정성껏 가꿔진 정원이 둘러싸여 있었고 학생들이 서둘러 다니며 책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전시회는 문화행사용으로 마련된 특별 건물에서 열렸어요. 들어서자마자 벽에 걸린 이상한 문자들이 크게 보였어요. 이것이 한글이에요.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그 문자를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한글은 1443년에 세종대왕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한국어 전용으로 창제된 문자예요. 저는 전시물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며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수백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거라고 들었는데 이건 왕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네,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글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한자를 썼는데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전시실을 천천히 걸으며 각 정보 패널을 꼼꼼히 읽었어요. 한글의 각 글자 모양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형상화해서 디자인되었다고 했어요. 그 전체 시스템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라고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씀드렸어요. 15세기에 한 한국 왕이 언어학과 음성학의 근거에 문자를 창제하다니 서양의 언어에 관한 사고보다 수세기 앞선 일이네요.
그런데 라고 소희 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서양 언어학자 중에 한글을 연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옥스퍼드 학생 중에 세종대왕을 들어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는 않았지만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동아시아 역사를 평생 연구해왔지만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완전히 간과해왔다는 사실이 아팠어요. 우리는 전시회장에서 아침 내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노트에 페이지를 채워가며 새로운 사실들을 적었어요. 새로운 사실들을 알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마치 지금껏 존재하는 줄 몰랐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느낌이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후 소희 박사님께서 대학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하셨어요. 비빔밥을 추천해요. 밥 위에 여러 가지 야채, 고기, 그리고 매콤한 소스를 올린 요리예요. 먹기 전에 다 같이 비벼 드시면 돼요. 저는 설명대로 다 섞어 한 입 먹어보니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맛이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한 입 먹으며 말씀드렸어요. 제가 익숙한 중국이나 일본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네요. 소희 박사님, 라고 갑자기 말씀드렸어요. 혹시 제가 더 많은 역사적 유적지를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체류 기간을 3일 더 연장했거든요. 박사님께서는 환하게 웃으며 물론이죠. 경복궁, 비밀 정원이 있는 창덕궁,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 같은 곳들도 있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설레는 마음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모든 걸 보고 싶어요. 라고 제 스스로도 놀라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일 동안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다 보고 싶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조선 시대의 본궁이었던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은 엄청났어요. 수십 채의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이 선명한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정교한 장식이 더해져 있었어요. 지붕은 마치 날아오를 듯 둥글게 휘어져 있었고 입구에는 돌로 만든 동물 조각상들이 수백 년 동안 빗속과 바람에 닳아 부드러워진 얼굴로 서 있었어요. 한국 역사는 강력한 이웃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만의 정체성을 지켜냈어요. 그게 바로 가장 인상 깊은 점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조국의 역사도 생각했어요. 영국 역시 로마, 바이킹, 노르만의 침략과 영향을 받았지만 결국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잖아요. 왜 제가 한국도 그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또 다른 전시관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국립박물관이었는데 여기서 저는 한국이 한국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어떻게 단 70년 만에 기술 강국으로 탈바꿈했는지를 배웠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난 후 남한은 참혹했어요.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파괴된 도시와 배고픈 아이들의 흑백 사진을 보며 설명하셨어요. 당시 1인당 평균 소득은 연 67달러 정도였어요. 그때의 IT보다도 적었죠. 저는 그 흑백 사진들과 현대의 삼성 휴대폰, 현대 자동차, 그리고 K-팝 스타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전시물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70년 만에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죠.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대답하셨어요. 교육이 그중 큰 몫을 했어요. 가족들이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도 자식 교육에는 늘 우선순위를 두었고 정부도 인프라와 기술에 크게 투자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 강의에서 한국의 업적을 무시했던 자신을 반성했어요.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 경제의 놀라운 변모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마지막 날 소희 박사님께서 제게 교수님 입장에서 흥미로울 만한 곳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은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 식민정부가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가두고 고문했던 감옥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교사와 학생들도 많았어요. 감방은 작고 어두웠고 벽에는 그곳에 수감되었던 이들의 고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그곳을 걸으며 식민지 시절 한국인들이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를 몸소 느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단지 한국 역사와 언어를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어요. 라고 소희 박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려고 했고 심지어 한국인의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바꾸게 강요했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한국의 공로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제 연구가 얼마나 불완전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 의도가 식민지 지배자들만큼 잔인하지는 않았더라도 어쩌면 저 역시 오래된 선입견을 계속 반복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방에 앉아 박물관, 서적, 팜플렛, 그리고 오늘의 방문 기록들을 곱씹었어요. 다시 옥스퍼드에서 가져온 기존 강의 노트를 들여다보니 그 내용들이 너무 피상적이고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는 너무 불완전했고 중요한 챕터들이 빠져 있었어요. 내일 귀국 비행을 위해 짐을 싸면서 저는 제 진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어요. 저는 가르치러 온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게 아마도 가장 큰 발견이었어요. 서울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은 한국에 오던 여정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잉글랜드의 익숙한 회색 하늘이 보이자 저는 이상하게도 편안함과 어색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옥스퍼드는 집과도 같았지만 돌아오는 제 모습은 전과 달랐거든요. 옥스퍼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마가렛이 부서 일과 수업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적절한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계속해서 서울의 거리, 유리 진열장 속 직직, 그리고 소희 박사님의 인내심 어린 한국 역사 해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제 연구실은 제가 떠나기 전과 똑같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짐을 풀면서 새로 구매한 한국 역사, 예술, 언어 관련 서적들을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서울에서 산 설악산의 풍경 그림도 걸었는데 그 밝은 색채가 방 안 전체를 환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십시 수업 전에 강의를 수정하기 위해 일찍 대학에 도착했어요. 이제 같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었으니까요.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동료 교수님들이 다가와 제 귀국을 환영하고 여행 이야기를 물으셨어요. 서울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라고 저는 역사학과의 젠킨스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인들이 구텐베르크보다 수십 년 먼저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는 걸 아세요? 젠킨스 교수님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정말요? 전 몰랐어요. 라고 반응하셨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라고 제가 고백했어요. 서양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이었는데 한국의 혁신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수업 시간 강의실에 들어선 학생들을 보니 강의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궁궐, 박물관, 고대 유물 사진들이 투사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주로 중국과 일본의 문화 우월성을 강조했던 강의 내용과는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저는 시작하며 말했어요. 오늘은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동아시아 역사 속 한국 문화의 독특한 기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동시에 호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 하니까 말이에요. 지난주 저는 한국을 방문했어요. 라고 계속 말했어요. 동아시아의 중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앞선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를 보았어요. 1시간 동안 저는 제가 새로 발견한 것들을 공유했어요. 구텐베르크 이전에 인쇄된 직지, 한글의 과학적 창제, 수차례 침략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지켜온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 눈부신 경제 부흥 이야기 등 말이에요. 강의가 끝나자 평소의 정중한 박수 대신 학생들의 열띤 질문 소리가 이어졌어요. 제가 이제 막 깨달은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교수님, 교과서를 바꾸실 생각이세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네, 라고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다음 주에 수정된 강의 계획서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한국 문화사를 전공으로 하는 새로운 강좌도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 학문 인생에서 가장 바쁜 시기를 보냈어요. 한국 역사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고 한글의 기초도 배우며 소희 박사님과도 자주 연락하며 논문과 연구 자료를 주고받았어요. 제 강의 자료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쓰였고 그동안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인정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 갑작스러운 관심 전환에 회의적이었어요.
몇몇은 제가 학계 유행을 따르고 있다고까지 말했지만 제 첫 번째 논문이 권위 있는 학술지에 실리자 회의하는 이들도 점점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다음 여름 저는 옥스퍼드 학생들을 서울로 초청하는 특별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소희 박사님께서 박물관, 대학 역사 유적지 방문 일정을 도와주셨고 제 학생들이 그동안 제가 깨달은 놀라운 경험을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저녁, 경복궁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비빔밥과 김치를 즐기며 저는 학생들이 각자 발견한 것들과 앞으로의 연구 계획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윌슨 교수님,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크게 배운 게 뭐였나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차분하게 말했어요. 진짜 지식은 우리가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의심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랍니다. 식당 밖으로 나가니 서울의 현대적인 스카이라인이 밤하늘에 반짝이고 그 뒤로는 전통 건축 양식의 옛 궁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대비는 제가 이곳에 매료된 이유, 즉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조화를 잘 보여줬어요. 제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